챕터 5 성공의 윤리.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국민소득 100달러당 부유층 20%는 62달러를 가져가고 빈곤층 20%는 1.7달러밖에 못 가져간다. 소득이 하위 50%라면 12.5달러만 벌고 이는 가장 부유한 1%의 소득보다 못하다. 재산의 불평등 정도는 이보다 더하다. 이렇듯 극명한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불편하다면 이 두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구나 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판단에 앞서 정보를 더 찾아보자. 가령 어떻게 이런 불평등한 분배가 빚어졌는가 라던가 기술 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고 고스란히 대물림 된다고 가정하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하며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들의 자녀의 자녀도 똑같은 운명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이 정보를 알면 아마도 두 번째 사회가 첫 번째보다 낫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출생에 따라 계급을 매기는 귀족정은 부정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리라. 반면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각자 재능과 창의력으로 스스로의 조건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매우 유력한 옹호론이다. 물론 능력주의 아래에서도 불평등은 있다. 정확히 말해서 사람마다 재능과 야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불평등은 출생 조건보다 각자의 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랄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 적어도 일부 최상층은 남다른 출발점에서의 유리함,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아마도 부유한 가족,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 유리함 덕을 보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과연 무엇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자라날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싶은가 따져보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능력주의 사회야말로 귀족적 사회보다 참된 평등 사회라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제쳐두고 두 불평등 사회의 또 다른 실태부터 살펴보자. 처음부터 내가 최상층이 될지 최하층이 될지 알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부자라면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둘 중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겠는가? 잊지 말자. 두 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똑같이 매우 높다. 두 나라 모두 최상위 1%에 속한다면 연간 평등 소득은 130만 달러에 이른다. 최하위 20%에 속한다면 연소득이 겨우 5,400달러일 뿐이다. 자,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를지 모르겠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두 사회 모두에서 극심하므로 어느 계층에 속할지를 미리 안다고 해서 어느 사회를 택할지 고르는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나 소득과 재산만이 우리가 고려할 전부는 아니다. 내가 부자라고 할 때 나는 나의 부와 특권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를 선호할 수 있다. 그러면 귀족적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나 자신 또한 내 자손들이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부 또는 가난은 각각의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을 상징한다는 점 말이다.
귀족정 체제에서 상류 계급 집안에 태어났다면 자신의 특권이 큰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다. 한편 능력주의가 허용하는 최정상까지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치고 올라갔다면 자신의 성공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쟁취한 것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귀족적 특권과 달리 능력주의적 성공은 스스로의 자리를 스스로 얻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가 된다면 귀족제에서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가 더 낫다. 비슷한 이유로 능력주의 체제에서 가난하다면 맥 빠지는 일이다. 만일 봉건사회에서 농노로 태어났다면 힘들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낮은 지위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부담은 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도록 일해서 받들어야 할 지주가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해서 그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능력주의 사회의 밑바닥에 놓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신이 겪고 있는 불우함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스스로의 탓이라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재능과 야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상승을 허용하는 사회, 하물며 그런 상승을 찬양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다.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그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염려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마이클 영은 노동당과 뜻이 통하던 영국 사회학자였다. 1958년에 그는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썼다.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란 결코 이상이 아닌 디스토피아였다. 그는 영국 계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던 때 그 책을 썼는데 바야흐로 출생 신분보다는 능력에 바탕을 둔 교육과 직업 선택이 제도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는 좋은 일이었다. 노동계급 출신 아동이 자기 재능을 개발하여 숙명과도 같은 육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영은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또한 엿보았다. 마치 자신이 2033년에 사는 역사가로서 과거를 돌이켜보듯 쓴 저술에서 그는 능력주의 사회의 도덕 논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살던 전후 영국에서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한 논리였다. 영은 사라져가고 있던 계급 중심 시설을 옹호하지는 않으며 그 도덕적 자의성과 명백한 불공정성은 그것이 사라지는 게 바람직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상류 계급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한편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종속적 상태를 개인적 실패로 보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다. 그 부모의 부와 영향력으로 저절로 상류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스스로 확신에 차서 나는 이 일에 최적격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를 공개 경쟁으로 따는 게 아님을 알고 있고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자신의 하급자 가운데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여럿 있음을 알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상류계급 사람은 아주 무감각해지지 않은 이상 적어도 살면서 가끔씩은 자기 부대의 사병, 저택의 집사나 파출부, 택시나 버스 운전사, 객차나 지방 술집에서 볼 수 있는 주름살 많은 얼굴에 눈빛이 매서운 일꾼 등 그런 보잘것없는 지위의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 못지않은 지성, 위트,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비록 일부 상류계급 사람이 자신은 그런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더라도 그의 아랫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상위 계층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 누가 부모인지에 따라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시스템에 부정이 있다는 걸 알면 노동계급은 그것에 정치적으로 도전할 힘이 생긴다. 그것은 노동당 수립의 미천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계급체제의 자의성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낮은 사회적 지혜를 본인들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자, 너는 막 노동자야.
그런데 내가 왜 막노동자지? 다른 일에는 맞지 않은가? 물론 아니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세상에 보여줄 적당한 기회가 없었다고. 의사, 양조업자, 목사,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었어. 그런데 기회가 전혀 없었지. 그래서 지금 나는 막노동자야. 하지만 내가 밑바닥 인생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 마이클 영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가 우연한 이유로 정해지면 성찰하는 것이 꽤 득이 된다고 보았다. 덕분에 승자와 패자 모두 자기 인생은 자업자득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덕분에 현행 계급 질서를 마냥 옹호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역설적인 효과를 준다. 직업과 기회가 능력에 따라 배분되더라도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는다. 불평등 구조를 능력에 따라 재구축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재구축은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굳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려놓는다. 이제 능력에 따라 계급이 분류된 사람들에게 계급과 격차는 필연적으로 더 넓어진다. 상류 계급은 더 이상 자기 의심이나 자기 비판에 시달리지 않는다. 오늘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 단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요,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만 여긴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성공에 대해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은 상류 계급에 속할 만하니까 속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할 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인류 교육으로 갈고 닦을 수 있었음도 알고 있다. 마이클 영이 엘리트의 능력주의적 오만함을 예견한 건 아니다. 그는 그런 엘리트가 기술 관료적 전문가와 친화적임을, 그들이 그럴듯한 학위가 없는 사람을 내려다볼 것임을,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공적 담론에 미칠 악영향까지 내다보았다. 새로 등장하는 엘리트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기술 문명의 완전함과 계속 복잡해지는 성향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과학에 숙련되어 있다. 이 땅을 물려받은 자들은 과학자들이다. 그들의 우월한 지식과 교육 수준 때문에 비대졸자와는 토론을 벌일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그들이 어찌 하층 계급과 쌍방 대화를 벌일 수 있겠는가? 그들 엘리트는 다른, 더 풍부한, 더 정확한 언어를 쓰는 종족인데 오늘날 엘리트는 그들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도 열등함을 알고 있다. 바로 지성과 교육이다. 이는 21세기의 더욱 확고부동한 가치 체계로서 가진 자들에겐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영은 이렇게 관찰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는 2033년에 살면서 관찰하듯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특유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능력주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중요성에 취한 나머지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잃는 것이다. 또 그는 신랄한 투로 덧붙였다. 일부 능력주의자들의 경우 얼마나 안하무인인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조롱하곤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유세 때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두고 한심한 족속들이라고 말했던 걸 떠올려보자. 엘리트에 대한 분노는 능력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발하는 자격지심과 합쳐진다. 오늘날 모든 이들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안다. 기회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이 낮은 지위에 매여 있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자신은 실제로 낮은 지위라는 걸 생각하면 어떨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층민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마이클 영은 이러한 오만과 분노의 독소가 정치적 반동의 연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2034년에는 저학력 계급이 능력주의 엘리트에 맞서 포퓰리즘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예측하며 자신의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끝맺는다. 2016년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되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뽑혔을 때 영이 말한 폭동은 예상보다 18년 앞서 일어난 셈이 되었다.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앞서 사례로 든 두 개의 사회는 순전히 가설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거기 묘사한 소득 불평등은 오늘날 미국의 만연한 현실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대부분 이런 불평등에 대한 옹호는 능력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아무도 부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니까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불평등 비판론자는 상속세를 없앤 자들은 은연중 세습 특권을 공인한 것이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공공연하게 세습 특권을 옹호하지 않으며 재능에 따른 경력 쌓기라는 원칙에 논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논쟁은 기회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일자리, 교육, 공직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어떤가를 놓고 벌어진다.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건 대부분 그 원칙 자체에 대한 것보다 원칙의 실현을 위한 방법 쪽이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대학 입학에 있어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비판자들은 그런 정책이 기회의 평등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능력 이외의 것으로 지원자들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옹호자들은 그런 정책이야말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집단 구성원의 실질적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적어도 원칙 수준에서 그리고 정치 언어 차원에서 능력주의는 오늘날 패권을 쥐고 있다. 세계 전역의 민주국가에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모든 시민이 그 인종, 성별, 계층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노력과 재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건 보통 그 이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고 전문 직업인 계급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능력주의를 세습 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부자와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를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불평등을 따르면 능력주의는 신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다. 이 불평은 분명 옳다. 하지만 문제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만약 능력주의 현실적 문제들이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이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면 사회적 상승 담론이 더 이상 고무적이지 않다고 할 때 단지 사회적 이동성의 정체 때문이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 위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경쟁적 능력주의 아래서는 시민권과 자유가 빠진 공허한 정치 프로젝트에 불과하기 때문일까? 이처럼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려면 도덕, 그리고 정치 프로젝트로서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정의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반론은 설령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해도 그리하여 각자의 직업과 보수가 노력과 재능에 완전히 비례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 반론은 만약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해도 과연 그것이 좋은 사회일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과 불안을 자아낼 것이며 패자에게는 분노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태도든 정신적 번영에는 해로우며 공동선 개념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론은 주로 첫 번째에 집중된다. 오늘날의 철학자들 대부분은 사회가 각자의 몫에 걸맞도록 직업과 보수를 배분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이러한 관점은 철학자들의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잘 안 맞는다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철학자가 옳은가, 일반인이 옳은가를 따져볼 만하다. 비록 정의에 관한 첫 번째 반론이 철학자 집단에서는 더 친숙하다 해도 오만과 굴욕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 우리의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더 도움이 된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저항은 공정성 때문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명망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저항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활성화한 슬픔과 분노를 제대로 보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가 잘못되었는가? 슬픔과 분노가 정당하다고 하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찌해야 하는가?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어느 순간 성공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가 특권층 자녀와 공평하게 겨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해보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이룩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보자. 물론 그런 사회는 이룩하기 어렵다. 차별 극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족제도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계획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리함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부의 대물림만이 아니다. 그 경우라면 강력한 세금이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가장 포괄적인 교육체계 하에서라도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 자원, 인맥을 갖춘 집안의 자녀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치자.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경쟁하는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셈일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요, 물론이죠. 그거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아닌가요? 농장 일꾼의 아이든 무일푼의 이민자의 아이든 자라서 CEO가 될 수 있는 열린 사회, 이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게요. 그리고 이러한 꿈이라면 미국인에게는 특별히 유혹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사회에서도 환영받을 꿈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이동성이 완벽한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이상적이다. 첫째, 자유의 아이디어가 일정하게 충족된다. 우리 운명은 태어난 환경에 속박되지 않으며 우리 손에 달려있다. 둘째,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재능에 따라 뻗어갈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공정하리라. 그러나 그 강력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벽하게 실현된 능력주의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의 노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그 자체로는 능력주의의 반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의 옹호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등에도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다. 그렇다면 경쟁의 승자는 보상받을 만하다.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빨리 달렸다고 부정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이 주장의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 있다. 요즘 공론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회적 상승 담론을 돌이켜보자. 정치인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경의 사람이라도 자기 재능과 노력에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 그리고 행운에 따른 혜택은 내게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능력주의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당연한 자격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행운, 가령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 복권을 사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그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다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의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을 샀는데 꽝이었다면 나는 실망하겠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놓쳤다며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건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르브론 제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르브론은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음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을 받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가? 팔씨름 세계 챔피언은 르브론의 농구 실력만큼 귀한 재능을 팔씨름이란 분야에서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상대의 팔을 테이블에 내리꽂는 걸 보고자 돈을 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능력주의 신념의 매력 대부분은 우리 성공은 우리 목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판이 평평한 운동장이며 특권이나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운명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 이것은 해방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수성가하는 인간, 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만족스러울 듯하다. 각자에게 그 몫을 준다는 고전적인 정의의 경제가 응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의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 재능과 천분이 누군가에게 빚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로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이다.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능력주의의 옹호자들은 노력과 수고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답할 것이다. 그들은 고된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 성실함에 대한 찬사를 누려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진실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노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음악가라도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만큼 훌륭해질 수 있다. 가장 천부적인 운동선수라도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해야 올림픽 팀에 낄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도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기란 드문 일이다.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거나 NBA 농구 스타가 되려면 고된 훈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르브론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농구 선수는 많다. 그러나 코트에서 그와 같은 기량을 보이는 선수는 많지 않다. 내가 밤낮으로 수영 연습을 한들 마이클 펠프스보다 빨리 헤엄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자로 여겨지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는 훈련 파트너인 요한 브레이크가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한다고 밝혔다. 노력은 다가 아니다. 능력주의 옹호자들도 물론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는 운동선수가 누구나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장 성실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가장 많이 노력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성과가 중요하다. 그들은 성공이란 재능과 노력의 혼합물이며 두 가지는 쉽게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성공은 성공을 낳으며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가 보상을 주기 위한 동기부여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주장은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학적 주장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간 능력과 자유에 대한 도덕론을 앞세운다. 능력주의가 노력과 수고에 대해 강조하는 건 적절한 조건에서는 우리 스스로 성공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또한 경쟁이 정말 공정하다면 성공은 미덕과 연결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켜 경쟁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라 믿고 싶으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천부적 재능과 유리한 배경 문제는 능력주의 신념의 소유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의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듯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의 도덕적 중요성을 한껏 강조한다. 이러한 왜곡은 종종 올림픽 TV 보도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 보도를 보면 해당 운동선수가 이룬 스포츠상의 위협은 별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그 선수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한 눈물 빼는 이야기, 그가 뛰어넘은 장애물, 부상이나 어려운 유년기, 고국의 정치적 혼란 등의 악조건을 극복한 성공담 등등을 한껏 늘어놓는다. 이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이 현실에 펼쳐진 사회적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나 스스로도 나이 하버드 대학생들에게서 그런 과장된 인식을 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과 유복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자신은 노력과 수고 덕분에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입을 모은다. 능력주의의 이상이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함으로써 또한 노력의 중요성을 과장함으로써 도덕적 흠을 갖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정의 개념이 대안일 수 있는지 따져볼 때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의와 자격 문제에 접근하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정의사회에 대한 두 가지 상호 경쟁적 사상이 정치 담론의 중심을 차지했다. 하나는 이른바 자유시장 자유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 자유주의. 이 두 가지 공공 철학은 능력주의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둘 다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재산을 각자의 자격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는 능력주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상 모두 성공관에 있어 능력주의와 구별하기 어렵다. 어느 누구도 능력주의자들이 초래하기 쉬운 오만과 굴욕에 충분히 맞설 만한 공동선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경쟁적 시장 사회에서 승자는 승리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관념을 반박하기는 하되
이 두 공공 철학은 능력의 폭정을 극복할 어떤 수단도 내놓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두 사상이 능력을 정의의 기반으로 삼는 일에 반대하는지 살펴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 자유주의. 20세기의 자유시장, 자유주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례는 아마도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마거릿 대처를 비롯한 여러 자유방위적 자본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이에크는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 노력에 반대하며 누진세가 정당하다고 했고 복지국가는 자유의 안티테제라고 보았다. 1960년에 출간한 그의 책 자유헌정론에서 하이테크는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순수하고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평등하거나 우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며 결국 강압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가족제도가 철폐되지 않는 한 아동들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가정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모든 아동에게 똑같은 성공 전망을 보여주는 시도는 참을 수 없는 국가의 압제를 불러올 것이다. 하이에크는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똑같은 성공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그런 원칙은 국가가 특정 개인의 전망이 타인의 전망과 똑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조건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하이에크가 보기에 어이없는 자유와 정반대되는 계획이다. 그가 소득 재분배에 대해 반대했음을 놓고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이 각자에게 걸맞는 보상을 해준다고 보았으리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아니다. 오히려 그는 시장적 결과가 능력에 대한 보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단지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하이에크는 능력과 가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능력은 각자가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다. 그러나 가치는 단지 소비자가 이런저런 상품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한 척도일 뿐이다. 하이에크는 받는 사람의 능력과 보상은 비례한다고 여기며 경제적 보상에 지나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본다. 하이에크가 이런 도덕적 과장에 김을 빼려는 이유 중 하나는 고삐 풀린 시장이 초래하게 될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전형적 비판을 무기력화하려는 것이다. 그는 불평등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비판은 보상의 차이가 각자의 능력과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비판에 대한 하이에크의 대답은 그의 사상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시장의 보상을 듬뿍 받은 사람에겐 그럴 만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애당초 경제적 보상과 개인의 능력, 도덕적 자격은 전혀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이는 그가 능력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유사회에서 나의 소득과 부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우연한 일치점에 따라 좌우된다. 나의 능력이나 미덕 또는 내가 기여하는 것의 도덕적 중요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학교 선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 돈을 관리하는 일은 청소년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는 일에 비해 더 차당받을 만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시장 옹호론자는 교사나 소방대원의 소중한 연금 또는 대학기금 등을 헤지펀드 매니저가 제대로 투자할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그들의 일이 갖는 도덕적 중요성은 그들이 얻는 많은 보수를 정당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더 날카롭다. 사람들이 버는 돈이 각자의 자격과 비례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 한다. 하이에크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이 우연히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쳐주는 재능인 경우는 나의 노력과 결과가 아니며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단지 행운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거나 우연히 갖게 된 재능은 분명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아주 흔한지 아주 희귀한지에 대해 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좋은 성품이나 멋진 목소리, 아름다운 용모나 훌륭한 손재주, 뛰어난 위트, 매력적인 성격 등은 대체로 그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다. 그가 가진 기회나 경험이 그가 자초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 모든 경우에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의 정도는 도덕적 능력이나 자격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보상이 능력의 문제임을 부정함으로써 재분배에 대한 옹호론을 차단했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왜 교사보다 많은 돈을 버느냐며 붕괴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말이다. 하이에크는 우리가 비록 교사의 직분이 돈 관리하는 일보다 더 찬양받을 만하고 여길지라도 봉급과 임금은 좋은 인격이나 칭찬받을 만한 업적의 보상이 아니며 시장 참여자들이 내놓은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보수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하이에크와 달리 복지국가 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빈자를 돕는 일을 선호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소득과 부의 배분이 각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하이에크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가장 완전한 철학적 기반을 존 롤스의 저작에서 찾는다. 그는 유명한 20세기 미국 정치 철학자였다. 1971년 출간된 그의 고전적 저작 정의론에서 롤스는 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상해주는 체계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로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뭘까? 만약 정말로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면 승자는 가장 큰 재능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다. 롤스는 말한다. 비록 사회적 우연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공정한 능력주의는 여전히 능력과 재능의 자연적 배분에 따라 부와 소득이 분배되는 것을 허용한다. 자연적 재능에 따른 소득 불평등은 계층 차이에 따른 불평등보다 전혀 더 정의롭지 않다. 도덕적 차원에서 두 가지는 똑같이 자의적이다. 따라서 참된 기회 평등을 달성한 사회라 해도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다. 그에 더하여 각자의 타고난 능력 차이에 따라 빚어진 불평등까지 살펴야만 한다. 이런 주장과 어떻게 논쟁해야 할까? 일부 능력주의자는 기회평등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결과평등이며 그것은 유능한 사람이 유리하지 못하게끔 핸디캡을 지음으로써 억지로 평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커트 보네것이 지은 단편소설 해리슨 버저론에서 제시되는 미래 디스토피아는 남보다 뛰어난 지능, 체력, 용모 등을 갖춘 사람들은 정교한 구속구와 가면을 착용하여 그들의 타고난 유리함을 감추도록 강요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롤스는 그런 식으로만 불평등한 재능을 보완하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아무도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다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에서 더 나은 출발점을 차지할 능력을 내세울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다룰 다른 방법이 있다.
롤스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는 대안이 아닌 승자가 남들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가장 잘 달리는 주자에게 납이 들어간 신발을 신길 필요는 없다. 마음껏 전속력으로 달리기 하라. 다만 그의 승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야 한다. 재능 있는 이들이 그 재능을 한껏 갈고 닦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받는 보상이 시장에서 부풀려지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와 나눠 가져야 한다. 롤스는 독특한 재능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을 차등의 원칙이라 부른다. 그것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이 시장 사회에서 거둔 성과를 능력이나 자격을 내세워 동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능력주의와 구별된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재능의 배분 상태가 공동 자산이며 그 배분에서 비롯된 편익은 무엇이든 공동체적으로 향유되어야만 한다는 합의를 나타낸다.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유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가장 불우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한에서 그 행운의 몫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는 반드시 우연한 배분이 가장 불운한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시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능력주의는 이렇게 답할지 모른다. 우리의 자연적 재능이 행운의 산물이라 해도 우리의 노력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을 온전히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면 롤스는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노력을 하려는 의지 자체도 그러한 시도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격이라는 것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근거한 것이다. 시장의 보상이 도덕적 자격이 반영한다는 생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개인이 자신의 우월한 특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과 그런 특성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의 자격을 확보한다는 말은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런 특성은 대체로 운이 좋아 좋은 가정과 사회적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된 것이며 그런 운에 대해 개인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격 운운하는 주장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이에크처럼 롤스도 재능의 도덕적 자의성을 강조하며 시장에서의 결과가 능력이나 자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했다. 그러나 롤스의 입장은 세금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찬성하는 쪽이지 반대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땀 흘려 얻은 개인의 소득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갈 권리는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온전히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롤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며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시장이 내가 가진 재능을 높이 평가하거나 애초에 내가 그런 재능을 가지게 된 것에 내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나는 세법이 나의 소득 일부를 가져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비로 쓰거나 길을 닦는 데 쓰더라도 불평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의 재능에 시장이 부여한 혜택을 내가 온전히 누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혜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이다. 과연 사회가 그런 혜택을 공동체 전체에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의 가장 불우한 구성원에게 배분해야 하는지, 또는 단지 그것을 잡은 사람에게 온전히 넘겨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인 시장 소득은 매우 중대하면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부자가 그들이 번 돈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주장과 충돌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공동체가 그러한 소득에 대해 정당한 도덕적 주장을 할 근거는 자동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동체의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 공동선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국가 자유주의자는 철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성공한 개인이 어느 정도는 공동체에 빚지고 있다는 식의 긍정적인 주장을 표현하기보다 개인이 그 성공의 대가를 통째로 향유하는 데 대한 부정적 주장을 더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재선 유세에서 시민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책임에 대한 버락 오바마가 한 주장을 돌이켜보자. 여러분이 성공을 거뒀다면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만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스마트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널리고 널렸거든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여러분과 함께한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가르침을 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믿을 수 없는 미국적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분이 마음껏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왔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이 사용할 도로와 다리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혼자서 그 사업을 창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었겠죠. 공화당에서는 마지막 두 문장을 인용해 오바마는 큰 정부의 사도이며 경영자의 적이라고 몰아붙였다. 물론 그는 이런저런 사람의 사업을 다른 누군가와 만들어 준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성공이란 그 개인의 전적인 작품이 아니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공동체에 일정한 빚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도로나 다리뿐 아니라 재능을 키워주고 기여를 평가해 주는 등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었다. 당신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오바마가 성공한 사람은 동료 시민에게 빚이 있다고 어색하게 말한 것은 단지 말실수 차원이 아니며 복지국가 자유주의 철학의 약점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연대에 적합한 공동체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정망이 전통적으로 보다 잘 갖춰져 있는 유럽에서도 흔들린 까닭을 말해준다. 또한 최근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치판과 대중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일을 자유민주주의가 막지 못하는 데 대한 설명도 될 것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하이에크와 롤스 모두 정의의 기반으로서 능력이나 자격을 거부한다. 하이에크가 능력 차원에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일을 부정하는 것은 재분배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롤스가 능력이나 자격 차원에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일을 부정한 것은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 즉 재분배 요구를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가령 부자가 내 스스로 번 돈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번 것이며 따라서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떼어가는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롤스는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미덕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한다. 그것은 다만 개인의 능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의 수요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정당한 세법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법이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소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법이 애초에 그들의 능력과 성취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롤스와 하이에크가 정치적으로 결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정의의 기반으로서 능력을 거부한 것은 두 가지 철학적인 고려에서 그들이 함께함을 잘 보여준다. 하나는 다원적 사회에서 과연 어떤 미덕이나 인성의 성질이 보상받을 만한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의 문제다. 하이에크는 능력에 따라 보상한다는 건 실제로는 따질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다른 이가 인식하고 동의하는 능력이 보다 높은 권력의 시각에서는 능력이 아닐 수 있다. 능력을 인식할 때의 어려움은 더 심층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행동이 능력주의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외의 어떤 배분적 정의 기반이나 도덕적 능력 기준도 끝내 강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위치가 도덕적 능력에 대한 관념에 기준하여 정해지는 사회는 자유사회의 정반대 사회다. 롤스 역시 능력과 자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널리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자격을 정의의 기반으로 삼는 일은 자유와 불일치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하이에크와 달리 롤스는 자유를 시장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롤스에게 자유란 좋은 삶에 대한 각자의 개념을 추구하되 다른 이들의 추구할 권리 또한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특수한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초월해 모든 동료 시민이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여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으로 정의를 보면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강한지 약한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등을 모두 모른 채 어떤 식으로든 시장의 근거에 소득을 분배하는 일을 용인할 수 없다. 반대로 우리는 사회의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득이 되는 불평등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롤스가 자유시장에 근거한 소득 분배를 거부하긴 했지만 그는 여기서도 하이에크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롤스의 정의 원칙은 능력이나 미덕에 보상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다원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고 뭐가 미덕인지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이며 결국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의 길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에 기댈 수밖에 없다.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의 기반을 그런 개념에 둔다면 자유가 위험해진다.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치를 강요해야 하며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와 롤스 모두 경제적 보상이 개인의 자격에 근거하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상적 지혜에 도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각자에게 걸맞는 것을 주는 게 정의라는 관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뿌리가 깊다. 롤스는 소득과 부가 도덕적 자격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가정에 대해 언급했고 하이에크는 자신의 능력 거부론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심지어 충격적이게 들릴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차근차근 설명할 때까지 독자들의 판단을 밀어주기를 호소해야 했다. 그러나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공적 담론을 지배했다 해도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적 신념을 뒤집지는 못했다. 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적 태도는 더욱 세력을 굳혔다. 심지어 사회적 이동성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도 말이다. 시장과 능력. 여기서 오늘날 정치의 혼란스러운 측면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보았던 능력주의적 가정은 오늘날 가장 유력한 공공 철학자들에게 부정되었다. 그런데 왜 정치 언어와 대중의 태도는 경제적 보상은 능력과 자격에 비례하고 있거나 비례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일까? 단지 철학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의 어떤 측면들이 능력주의적 성공관을 처음에는 부정했어도 나중에는 되살아나게끔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자유주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과 자격을 부정한 것이 처음에 그랬듯 명확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 자유주의 모두 공정한 경제 체제에서는 부자가 빈자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능력주의적 관점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신 내놓은 대안은 능력주의적 사회의 친화적이었다.
즉 승자는 오만을, 불우한 자는 분노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하이에크가 능력과 가치를 구분하는 데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이에크는 소득 불평등을 불평등한 능력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상처에 모욕까지 더하는 것임을 제대로 짚었다. 고소득은 능력의 증표이며 저소득은 무능력의 증표라 여기는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와 보수가 능력에 비례한다고 모두 믿게 된다면 어떨까? 솔직히 더 이상 능력과 성공 사이에 관련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짊어질 부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하이에크는 영국 노동당의 앤서니 크로스랜드를 인용한다. 그는 1956년 사회주의 미래라는 영향력 있는 책을 썼으며 역시 능력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줄 사기 저하 효과를 강조했다.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알려지면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대한 선임이 부와 연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못 간 건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저울추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대한 선임이 명확히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면 그런 안심의 근거는 사라진다. 실패는 개인의 열등함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으며 어떤 위로조차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는 인간 본성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증폭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이에크는 능력과 가치의 차이를 마음에 새기면 소득 불평등을 보다 덜 혐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모두가 불평등이 각자의 능력과 전혀 무관함을 알게 되면 부자는 보다 덜 거들먹거리고 빈자는 보다 덜 애끓어하리라. 그러나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경제적 가치가 불평등의 정당화 근거라면 성공한 사람에 대한 애끓음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생각해보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은 그들이 가진 미덕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들이 기여한 것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들의 처지가 스스로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보든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보잘것없기 때문이라 보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덕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능력과 가치의 구별은 좀처럼 쉽지 않다. 돈이 거의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시장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사회에서 부자에게 당신의 부는 당신이 사회에 기여한 탁월한 가치 덕분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의 오만과 자축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난은 당신이 기여한 것에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가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가치 판단이 쉽다면 그것은 능력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의 시장 가치는 그의 사회 기여도를 따지는 좋은 척도다 라는 친숙하지만 의문의 여지가 있는 명제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가치와 능력을 등치시키는 쪽으로 흐른다. 하이에크는 이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다만 우리의 시장 가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좌우되며 따라서 우리 능력의 척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의 사회 기여 가치가 그 자신의 시장 가치 이외의 것이 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 시장 가치가 사회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면 정의의 차원에서 각 개인은 그 시장 가치 또는 경제 용어로 한계 생산물에 따라 소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표준 경제 분석에 따르면 완전 경쟁 시장은 노동자 개인에게 그의 한계 생산물, 즉 그 노동자가 창출할 가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만약 경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시장 가치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시장 가치가 사회적 기여도의 참된 지표라면 한 걸음 더 떼면 사람마다 그 한계 생산물 또는 시장 가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게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는 생각이 이른다. 이러한 주장의 최근 판은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맨큐가 내놓았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직관적으로 매력 있는 도덕 원칙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그 큰 기여에 비례하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자격이 있다. 그는 가령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 초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롤링 등을 예를 든다. 그들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맨큐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소득은 그들이 아이폰이나 매혹적인 모험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큐는 이런 논리를 경쟁적 시장 경제의 모든 소득에 적용한다. 도덕성은 경쟁적 시장이 산출하는 성과물을 돌봄 노동자에게나 헤지펀드 매니저에게나 똑같이 적용토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소득은 그가 이 사회에 내놓은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맨큐는 계속 주장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조건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는다. 경제적 사유시장이 어떤 소득을 주든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초기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 생각에 대한 비판자들, 일반적으로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을 포함하는 오래전부터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해 왔다. 앞서 본 대로 하이에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닌 생득적 능력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는 관념에 반대했다. 또한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성에 의존한다고 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희귀한지 흔해 빠졌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나의 소득은 결정된다. 맨큐의 정당한 자격, 이론은 그러한 우연성을 간과하고 있다. 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시장 성과에 따라 도덕적 자격이 갖춰진다는 생각에 대한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비판은 1920년대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부 중 하나인 프랭크 나이트가 내놓았다. 뉴딜 정책의 비판자였으며 시카고대 교수였던 나이트. 그의 학생들 중에는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선도적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들이 여럿 있었다. 는 시장이 능력을 보상한다는 관념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생산적인 기여가 보상 자격의 윤리적 기준이 된다는 널리 통용되는 가설이 있다. 그렇지만 이를 따져보면 생산적인 기여는 윤리적 중요성과 상관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음을 알게 된다. 나이트는 도덕적 자격과 시장 성과를 연결짓는데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하나는 하이에크와 롤스처럼 재능과 관련된 반론인데 사실 그 두 사람은 나이트를 인용하며 각자의 반론을 폈다. 내가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재능을 갖는 일은 가치 있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을 갖는 일이 사회적 배분 과정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할 윤리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나의 재능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얼마나 많은 타인들이 그런 재능을 가졌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다 보니 희귀한 재능이지만 높이 평가되는 재능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내 소득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 사실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며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이트의 두 번째 반론은 더 의미심장하다. 하이에크가 당연시했던 가정을 문제 삼고 있다. 시장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이다. 나이트의 지적대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일이 반드시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건 단지 사람들이 우연히 갖게 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욕구 충족이 윤리적 중요성을 갖느냐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경제 분석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능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사람들이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해서 벌어들인 돈이 능력이나 도덕적 자격을 반영한다고 보면 잘못이다. 그 윤리적 중요성은 경제 모델로는 설명 불가능한 도덕적 고려에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는 욕구 충족을 가치의 최종 결정 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욕구를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지 않기 때문이다.
취향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취향에 대해서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갑론을박해야 할 것이다.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욕구 자체를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욕구는 올바른 유형의 욕구만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다. 나이트의 통찰은 하이에크가 억지로 배합해버린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시장에 의해 계량되는 경제적 기여의 가치와 그 실제 가치라는 개념들이다. 미국 TV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고등학교 화학 교사를 생각해보자. 그는 자기 전문 지식을 살려 인기가 아주 많은 메스암페타인 약물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약물은 순도가 아주 높아서 마약 시장에 내놓으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득은 그가 교사로서 벌 수 있는 소득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지만 그가 교사로서 기여하는 것의 가치가 마약 딜러로 기여하는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마약 보급에 대한 법적 규제 때문에 공급이 항상 모자라기에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비록 메스암페타인이 합법이라 해도 유능한 화학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그걸 제조하는 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마약업자의 기여를 교사의 기여보다 높게 쳐줄 이유는 못 된다. 카지노 업계의 대부인 억만장자 셀던 에이들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간호사나 의사보다 수천 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시장과 보건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시장 가치가 그들의 사회 기여도를 나타내는 진실한 척도라고 볼 까닭은 없다. 그들이 소비자 수요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도덕적 가치의 기여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슬롯머신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보다 더 큰 도덕적 중요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나이트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제 시스템이 보상하는 욕구는 대체로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 질서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수요를 단순히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 활동은 욕구 자체의 구성, 극적인 편형 또는 순전한 창조에까지 미친다. 절대로 특정 시간에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효율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는 나이트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자가 자기 노동의 한계 생산물에 따라 도덕적 자격을 얻는다는 맨큐의 주장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나이트는 그런 주장을 경제학이 변명할 때 쓰는 익숙한 윤리적 주장이라고 비하한다. 비록 나이트가 야심찬 사회개혁에 회의적이며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기여되긴 하지만 그는 시장 가격이 도덕적 자격이나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생산물이나 기여는 항상 그 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된다. 윤리적 가치나 인간 생활에서의 중요성 등과는 별 관계가 없다. 어떤 생산물의 금전적 가치는 수요에 따르며 이는 다시 소비자 대중의 취향과 구매력 그리고 대체적의 유무 등에 따른다. 이 모든 요인들은 대체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되면 창출, 조절된다. 따라서 그 결과는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윤리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비록 나이트가 여러 욕구와 욕망의 중요성에 대한 윤리적 이론을 내놓지는 않지만 그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흔한 관점, 즉 기준이 되는 취향이란 없으며 어떤 욕구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관점을 부정한다. 경제 시스템은 소비자가 수요를 만족시키는 효율성보다는 그것이 창출하는 욕구로 대중에게서 그 욕구가 갖게 되는 성격 유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욕구를 창출하는 일이 욕구를 충족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생산적 기여의 시장 가치가 윤리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생각에 도전함으로써 나이트는 능력주의를 하이에크보다 더욱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능력주의에서 비롯되는 자기 만족에 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하이에크는 부자들에게 비록 그들의 주가고 능력의 징표는 아니지만 사회에 그만큼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다. 그러나 나이트에게 이는 과한 아부일 뿐이다. 돈을 잘 버는 일은 그 사람의 능력과도 무관하고 그가 한 기여의 가치와도 무관하다. 성공한 사람의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뒤죽박죽된 욕구의 욕망, 중대하든 하잘것 없든 어느 시점에 소비자의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속에서 관리, 천재성과 교활함, 시의성과 재능, 행운과 오기, 고집 등이 종잡을 수 없는 혼합을 잘 해냈다는 것밖에 없다. 소비자 수요의 충족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 가치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의 도덕적 지위에 따라 정해진다. 쟁취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사람들은 시장이 부여하는 경제적 보상을 각각 받을 도덕적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데 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역시 능력주의적 오만을 부추기는 걸까? 먼저 롤스가 정의의 기반으로서 자격을 부정한 의미부터 명확히 해보자. 그것은 누구나 자신이 획득한 소득이나 지위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것을 향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여기서 몰스는 도덕적 자격과 그가 정당한 기대에 대한 권리 인정이라 부르는 것 사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둔다. 차이는 이렇다. 자격은 주체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권리 인정은 일정한 경쟁 규칙을 준수했을 때 부여되는 것이다. 어떻게 규칙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알 수 없다. 롤스의 요점은 우리가 먼저 정의의 원칙, 경쟁 규칙의 상위 원칙이 되며 보다 넓게는 사회적 기반 구조를 규정하는 원칙을 정립하기 전에 누가 권리를 인정받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구별이 능력주의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도덕적 자격 위에 정의를 세운다면 미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규칙을 세우는 셈이다. 롤스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경제 시스템을 또는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여를 미덕에 대한 표창이나 좋은 인성을 배양하는 데 쓴다면 잘못이라 여겼다. 정의에 대한 고려는 능력과 미덕에 대한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것이 롤스가 주장하는 반능력주의론 핵심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유해지거나 명예로운 지위에 오른 사람은 그런 성공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것이 그들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런 혜택이 모든 그 사회의 가장 불우한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구조는 각자 인정받는 권리를 부응한다. 그것은 그들의 정당한 기대를 사회의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충족해준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은 권리는 그들의 근본적 가치에 비례하거나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정해지는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자격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에 부응하는 배분도 있을 수 없다. 롤스가 능력을 배제함으로써 두 사람의 쟁점이 떠오르게 된다. 하나는 정치적, 또 하나는 철학적 쟁점이다. 정치적으로 롤스는 부자들이 이 부는 내가 쌓은 것이다. 도덕적 자격에 따라 내 것이다. 라며 제 분배, 목적의 징세에 항의하는 일을 차단하고 싶었다. 이는 재능과 그 밖의 여러 우연성이 성공에 기여하는 것을 긍정하는 도덕적 회의라는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의 성공이 운에 크게 좌우된다면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 또는 자격 덕분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정의의 어떤 계율도 미덕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가령 최소한 자연적 재능으로 얻은 프리미엄은 훈련 비용을 줄이고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그만큼 그 재능을 써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해야 한다. 배분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 날 때부터 자연적 재능이 주어지고 그 갭
발에 개입된 생애 초기의 우연성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정의의 원칙이 능력, 미덕, 도덕적 자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롤스 자유주의보다 일반적인 주장의 일환이다. 바로 옳음, 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의무와 권리의 틀이 좋음,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따르는 미덕과 좋은 삶의 다양한 개념들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한 능력, 미덕, 도덕적 자격 등을 인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그와는 다른 좋은 삶의 개념 주장들에 대해 중립적일 수가 없다. 그런 원칙은 일부 구성원들에게 다른 구성원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을 존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롤스는 정의가 능력에 앞서야 할 까닭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는 도둑은 나쁜 인성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도둑을 처벌하는 제도를 원하기 때문에 재산권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능력주의적 징벌 이론이 될 것이다. 그것은 좋음을 옳음의 앞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도덕 논리를 후퇴시킨다. 그 대신 우리는 효율성과 정의에 근거하여 재산 관련 제도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도둑질을 할 경우 우리는 법에 따라 그를 처벌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도둑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여기서 징벌의 요점은 부정의를 행한 도둑에게 그만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며 도둑의 나쁜 인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런 부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롤스는 경제적 보상에 능력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역시 옳음과 좋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자격에 보상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사회를 조직한다면 도덕을 벌주기 위해 재산권 제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공에 대한 태도. 겉보기에 경제적 성공에 대한 롤스의 반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성공한 사람을 낮추고 불우한 사람을 위로하는 듯하다. 엘리트가 갖는 능력주의적 오만에 일침을 하고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의 성공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런 행운을 남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지 않겠는가. 요즘은 이러한 마음이 드물다. 성공한 사람들의 겸손은 오늘날 사회의 경제적 삶에서 통 드러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반격에 있어 하나의 불씨가 된 것은 노동계급 사이에 널리 퍼진 엘리트가 우리를 깔본다는 인식이었다. 그것 하나만 보자면 오늘날 복지국가는 롤스의 정의사회와 크게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애초에 엘리트의 자기만족에 위협적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복지국가, 특히 미국, 복지국가가 롤스식의 정의사회와 맞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득과 권력의 불평등은 기회를 공정하게 평준화한 사회 또는 가장 불우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엘리트에 갖는 적대감을 부정의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만약 그것만이 분노의 원천이라면 해법은 기회 확산의 노력을 배가하여 불우한 사람들의 경제적 전망이 개선되도록 애쓰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는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성공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통해 이런 반격을 불러들이기로는 롤스 철학에서 긍정하는 권리의 인정으로도 가능하다. 도덕적 자격을 배제한다고 전부는 아닌 것이다. 살펴보자면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 롤스의 정의론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라도 불평등이 없지는 않다. 기회의 공정한 평준화와 가장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 고려가 완벽하다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롤스의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부유한 CEO가 공장 저임금 노동자 앞에서 그보다 나은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자. 전 제 지위에 맞는 어떤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어서 당신보다 부유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받는 후한 보상 패키지는 단지 제게 근로 의욕을 주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일 따름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의 재능을 모두의 혜택을 위해 개발하게끔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당신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을 못 가진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재능을 넘치도록 갖고 태어난 것도 제 공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제 소득의 일부는 세금으로 바뀌어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매우 높은 봉급과 지위를 가졌지만 그럴 만한 도덕적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규칙에 근거해 그런 것들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과 저는 우리 중 누가 위에 서고 누가 아래에 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규칙에 동의한 겁니다. 따라서 제게 악감정을 가지시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나의 특권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불평등을 보고 속상해 합니다만 그 불평등은 당신에게 이로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런 정당화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소득, 부, 권력, 기회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적 태도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으로 반드시 악화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 능력이나 미덕, 자격 등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기대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주는 일은 충분히 능력주의적 오만과 함께 노동계급의 분노도 불러올 수 있다. 롤스가 꺼낸 징벌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보자. 도둑을 처벌하는 까닭이 저사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그런 처벌에는 도둑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보수 효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외과의사에게 잡부역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까닭이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의로운 기본 구조가 작동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해도 그런 보수 격차가 외과의사의 특출한 재능과 기여를 기리게 되는 보수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규범적인 보수 효과는 성공에 대한 태도의 일정한 틀을 만들며 그것은 능력주의적인 태도와 구별하기 어려워져 버린다. 사회적 명망이란 경제적, 교육적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붙기 마련이다. 더구나 공정한 사회적 협력 체제에서 그런 우위를 차지했다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으로서 평등한 존중을 받는 게 중요하며 사회적 명망은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어떤 능력과 업적이 찬양받을 만한가를 정하는 건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가치관이며 그것은 좋음의 영역이지 옳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명예와 인정의 배분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며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음을 간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주로 공직과 명예의 배분 문제로 다루었지 소득과 부의 배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오늘날 집권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은 대체로 자신들이 전문 직업인들에게서 비대졸자라며 업신여겨졌다고 믿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힘입은 것이다. 좋음보다 옳음이 먼저라는 주장은 사회적 명망을 개인 도덕의 문제로 돌렸으며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오만과 굴욕의 정치에 깜깜하게끔 했다. 그러나 오늘날 학력에 대해 널리 퍼진 의식, 전문 직업인들의 블루컬러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태도 등을 사회 규범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잘못이다. 명예와 인정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와 결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없다. 이는 특히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할 때 내가 너희를 후원해 준다 식의 자세가 은연중 깔려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때때로 그런 태도는 직접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이 그래서 저런 말이다. 인종의 성적 부정의가 감소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 사이에 큰 부정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들은 노력에 비해 다르게 보상받고 있다.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라는 문구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해 준다. 우리가 서로의 운명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본 롤스의 민주적 감각과는 한참 동떨어진 채 네이글이 쓴 그 문구는 일부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빠지기 쉬운 능력주의적 오만의 민낯을 드러낸다. 운수와 선택. 복지국가 자유주의의 태도가 오만과 굴욕의 정치에 기름을 붓는 모습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글에서 더 잘 나타난다. 재능의 배분이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라는 롤스의 주장에 근거한 이들 철학자들은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종류의 개인적 불운에 보상해야 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장애인이거나 재능이 부족하거나 살다가 사고 또는 재난을 겪었거나 등등. 그런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배 정의는 행운의 주인공이 행운의 결과로 얻은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운한 사람에게 넘겨야 함을 명백히 한다. 언뜻 보기에 행운 평등주의자 철학은 불운한 사고로 얻은 손해에 대해 후하게 대응하는 듯하다. 운명의 장난으로 빚어진 부당한 혜택과 부담을 보정하기 위해 경쟁적 능력주의 사회에 인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운 평등주의 철학자들은 능력과 자격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개인에게 주어져야 할 보상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공적 부조, 복지나 의료보험 등등을 하기 전에 대상자인 불운한 사람들이 불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피치 못할 희생자인지, 따라서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빈곤의 책임자이며 따라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가려낼 필요성을 요구한다. 행운 평등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이렇게 유자격 빈자와 무자격 빈자를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 구빈법적 사고가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구빈법, 17세기 영국에서 실행한 법률. 빈민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그들을 특정 장소에 수용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어려운 시민들을 신문하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빈곤을 피할 수 있었는지 가려낼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다. 이런 책임의 분해 관찰은 민주시민이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기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는 우리의 시민적 상호 책임 근거를 동정이나 연대성이 아니라 대체 그들은 어쩌다 적골이 되었대 하고 먼저 따지는 것에 둔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의미 있기도 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서 단지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품격 있는 일자리가 주어졌는데도 품격 있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적 부조를 제공하기란 아깝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운 평등주의자들은 이보다 훨씬 책임관념을 확장한다. 그들은 여러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택조차도 그에게 벌어진 불운이 온전히 그의 책임이게끔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어떤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치명상을 입었다고 해도 행운 평등주의자는 그가 보험에 들 수 있었는지 여부부터 따진다. 그가 보험에 들 기회나 여력이 없었을 경우에만 사회는 그의 병원비를 보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명치 못함에 대한 그런 엄격함만이 문제가 아니다. 행운 평등주의자는 공적 부조의 적격 대상자에게도 굴욕을 안긴다. 그런 사람들을 대책 없는 희생자로 못 박음으로써 말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행운 평등주의자는 개인의 선택 능력에 큰 도덕적 무게를 싣는다.
그들은 운수에 따른 결과를 보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각 개인의 소득과 생애의 전망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선택에 달리게끔 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까다로운 책임과 선택의 윤리는 가혹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스스로의 탓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한다. 공적 부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 힘의 희생자라는 걸 제시해야 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이 이상 야릇한 인센티브는 청원자의 자아상을 망쳐놓을 뿐 아니라 공적 담론까지 비틀어 버린다. 행원평등주의에 근거해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복지 수혜자들을 무능력자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게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라는 이유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큰 도덕적, 시민적 대가를 치르게끔 한다. 복지 수혜자들은 사회적 기여는 없으면서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도 못하는 존재라는 경멸적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앤더슨이 제대로 짚었듯 공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못한다는 생각은 그들을 동등한 시민이나 자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대우하기 힘들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행운평등주의자가 무책임하다는 낙인을 찍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힌 사람들에게는 굴욕감을 준다고 앤더슨은 주장한다. 구빈법 체계처럼 이는 불우한 사람들을 자업자득이라며 내버리고 그나마 자격이 된다는 불우한 사람들은 눈 씻고 봐도 재능, 지능, 능력, 사회적 매력이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는다.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행원평등주의 철학도 정의의 기반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거부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금 능력주의적 태도와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끝났다. 롤스에게 이런 규범은 정당한 기대에 대한 권리 인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되돌아왔다. 행운평등주의자들에게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되돌아와 있었다. 우리가 운에 따른 혜택이나 부담, 사회가 후하게 보상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행운 또는 그런 재능이 결여된 불운을 포함해서 부담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공정 경쟁 하에서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생각을 약화시키는 듯 보인다. 선택이 아닌 운에 따른 유리함은 향유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운수와 선택 사이의 연결선은 사람은 때때로 운에 맡기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꼬여버린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 목숨을 건다. 스스로 불사신인 양 여기는 젊은이들은 보험 권유에 코웃음을 친다. 도박사들은 카지노에 몰려든다. 행운평등주의자는 모험을 선택하는 사람은 운이 나빴을 때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는 스스로 초래하지 않은 불운의 희생자, 가령 유성에 맞는 사람만 돕는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내기에서 진 사람은 승자의 자비를 바랄 수 없다. 로널드 드워키는 이 점을 눈먼 운, 가령 유성에 맞는 것 같은과 선택운, 가령 도박사가 판돈을 잃은 것 같은의 구별로서 적시한다. 운수와 선택을 비교하자면 능력과 자격의 판단이 불가피해진다. 도박에서 져야 마땅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짊어진 도박사는 졌을 때 사회에 그의 판돈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의 불운은 자업자득이다. 물론 어떤 경우는 과연 무엇을 선택으로 볼 것인지 모호해진다. 어떤 도박사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 슬롯 머신은 도박사들이 노름을 끊지 못할 만큼씩만 이기도록 승률이 조작되어 있다. 이런 경우 도박은 선택이라기보다 약자를 이용해 먹는 강압의 결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리스크를 걸머지는 한 행운평등주의자들은 그들이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적어도 그런 일에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무엇이 진정한 자발적인 선택인가에 대한 친숙한 논쟁을 넘어서 운수와 선택의 구분은 또 다른 고려 때문에 모호해진다. 보험의 가능성이다. 만약 내 집이 불타버렸다면 분명 그것은 운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화재보험을 들 수도 있었는데 들지 않았다면 설마 불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매년 쓸데없이 보험금 내기를 아까워했다면 화재 자체는 눈먼 운이라도 보험을 들지 않은 나의 선택은 나의 불운을 선택운으로 바꾸어 놓는다. 보험에 들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나는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하며 납세자들에게 내 집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다. 물론 보험은 모든 사고와 우연에 맞춰 갖춰져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사회가 중시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드워킨은 보험의 개념을 확장하면 이런 우연들도 다룰 수 있게 되리라 보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보험에 들기란 불가능하므로 드워킨은 재능 없이 태어날 경우 필요할 비용의 평균치를 추산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재능 보유자에게서 재능 결여자로의 소득 재분배 액수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태생적 능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보정하자는 의미였다. 천부적 재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납입금과 지불금을 계산해 보는 보험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재능 보유자가 세금을 내고 재능 결여자가 그에 따른 원조를 받는다면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행운 평등주의자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될 것이다. 자격 없는 생득적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른 모든 소득 격차는 보정될 것이다. 그 밖에 남은 모든 불평등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요소들, 가령 노력과 선택 등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사고와 불운의 효과를 없애려는 행운평등주의자의 시도는 능력주의적 이상으로 수렴되기에 소득 분배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우연적 요소들과는 무관하면서 각 개인의 자격에 맞추어져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평등주의는 노력과 선택에 따른 불평등을 옹호한다. 이는 자유시장 자유주의와의 겹치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둘 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불운한 사람을 도울 사회의 의무는 해당자가 스스로의 실수가 없는지 따져야 하는 조건부라고 여긴다. 행운평등주의자는 그 나름대로 복지국가를 자유시장주의에서 지키려 했다. 반평등주의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선택과 책임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말이다. 이는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사이의 차이를 좁혔으며 개인의 선택이 상황의 산물인가 그 자신의 의지인가 하는 양자 논쟁에서 견해 차이를 줄였다. 재능 계산하기. 비록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모두 능력을 정의의 제일 조건으로 배제하고 있지만 둘 다 결국에는 능력주의로 기운다. 둘 다 성공에 대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거르지 않으며 능력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이라는 함정을 피하지 못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개인 책임을 분해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행운의 산물이며 따라서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기는 해도 재능, 특히 천부적이거나 내재적인 재능을 놀랍도록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득 불평등을 대체로 유전자 복권 당첨 결과로 여기는 행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령 드워킨의 가설적 보험 체계 같은 정교한 수단을 고안하여 자연적인, 내재적인, 천부적인 재능 차이를 계산하고 보정하고자 한다. 그런 재능이란 사회 문화적으로 유리한 변수들과는 다르게 평등한 교육 기회로 보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능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보고 재분배를 논한다. 말하자면 사회적 영향을 받기 전에 유전적으로 정해진 팩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즉 천부적 탁월성으로 재능을 이해하면 오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도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 사이에 큰 부정의를 보정하려고 한다. 그들은 스마트한 사람을 칭송하고 우둔한 사람을 매도하는 셈이다. 지능의 유전적 기반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내적인 지능 차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자 굳이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금융과 기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생각에 대해 엘리트 전문 직업인들은 유전적 탁월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나 모차르트 같은 거장들이 세운 위협은 내적 재능의 결과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불세출의 천재성의 유무가 헤지펀드 매니저와 학교 교사의 차이를 가져온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말처럼 천부적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소득 격차 대부분은 사회가 일부 사람들의 재능 개발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며 그들의 성과물에도 큰 차등을 둔 보상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생산성은 주로 직무 역할에 따르지 개인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천부적 재능은 비록 도덕적 자격이 되지 못한다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 찬양을 불러들인다.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로 찬양받을 만해서다. 그러나 또한 성공자의 막대한 보상이 그것을 원인으로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능력주의가 각자 개인이 신이 부여한 재능이 허락하는 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돈을 많이 버는데 성공하려면 생득적 지능은 큰 관건이 아니다. 어느 정도 관건이 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천부적 재능 차이를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놓음으로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그 역할을 과장하며 부지불식한 그 명예까지 과장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등장. 능력주의라는 말은 본래 비하의 의미를 갖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찬양과 갈망의 용어가 되어버렸다. 새로운 노동당은 능력주의를 신봉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영국 수상이 되기 1년 전인 1996년에 한 말이다. 우리는 개인이 각자의 출생이나 특권이 아닌 자신의 재능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01년 제2기 집권을 위해 유세하면서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사회적 상승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능력에만 기반을 둔 열린 사회, 모두의 가치가 공평히 취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를 능력과 재능에 활짝 열어젖힌 철저히 능력주의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수렴하겠습니다. 당시 85세였던 마이클 영은 낙심했다. 더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영은 블레어가 자신이 수십 년 전 풍자적 저작에서 비판했던 이상을 떠받들고 있다고 불평했다. 영은 자신의 음산한 예언들이 들어맞게 된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불우한 사람의 지교가 격화되리라 예측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사회에서 이처럼 많은 재능을 무가치하게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층 계급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취약해진 적은 없다. 그러는 사이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해졌으며 능력주의자들이 그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뭐든 자신들이 얻은 것은 얻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 결과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한때 평등을 목 놓아 외쳤던 이 당의 수뇌부에서는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더욱 극단화된 능력주의 사회를 어찌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다만 이렇게 희망했다. 블레어 씨가 그 말을 자신의 공적 발언에서 빼기를, 아니면 적어도 그 악영향을 인정하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의 언어는 공적 담론을 지배했지만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심지어 불평등의 심화를 눈앞에 보면서도 말이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이 도덕적 진보와 정치 개혁을 말할 때 즐겨 써먹는 이야기가 되었다.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재능에 허용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 능력주의 엘리트는 이 주문을 외우는 데 바빠서 그것이 효력 없는 주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계와의 전리품을 나눠가지 못한 사람들이 높아져가는 분노의 길을 막은 채 그들은 불만이 꽉 찬 공기 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다. 포퓰리즘의 반격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내놓은 능력주의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대중을 향한 모욕을 도무지 모르고 있었다.